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 70을 바라보는 할머니예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다 가버렸는지 지나온 인생이 모두 꿈 같기만 하네요. 저는 지방의 소박한 농가에서 자랐어요. 예전에는 다들 지금만큼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이 밥을 굶거나 주변에 손을 벌여야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저희는 나름 시골에서 기반을 잘 잡고 살았답니다. 저희 동네에는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오빠도 고등학교를 저희 지방에 있는 큰 도시로 갔고 저도 고등학교에 가면서 도시로 나갔죠. 오빠와 저는 각각 다른 친척 집에서 신세를 지며 고등학교까지 마쳤고 오빠는 거기서 대학을 갔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딸들을 대학에 보내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집에 가서 농사일을 돕거나 작은 데라도 취직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다르셨어요. 경수가 앞으로는 여자들도 많이 배우고 똑똑해져야 된다. 나는 네가 대학을 못 가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이라도 배웠으면 좋겠어. 근데 뭘 하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친구들도 다 취직하거나 결혼했단 말이야. 나만 또 뭘 배우러 낯선 데 가는 게 좀 겁이 나는데. 경호 있는 데에서 찾아보면 되잖아. 여기 있지 말고 뭘 해도 더 넓고 사람 많은 데 가서 해. 엄마는 어릴 때 공부를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외할아버지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중학교를 마치고 아빠와 결혼을 하셨대요. 자신의 꿈이 꺾였던 엄마는 제가 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밭일해라 집안일해라 성화하는 친구들 엄마와 다른 우리 엄마를 보며 오히려 이게 내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고민 끝에 오빠와 함께 방을 얻어서 대학 근처 서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서점에 있다 보니 학생들이나 선생님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왔죠. 어딘지 저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같아서 부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끔 화려한 차림의 예쁜 아가씨들이 와서 주인 아저씨한테 따로 부탁한 외국 서적들을 사가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그게 뭔지 슬쩍 봤죠. 그건 일본이나 미국의 유명한 패션 잡지들이었어요. 그 아가씨들은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었고요. 저는 잡지에 나오는 예쁜 옷이며 액세서리를 보며 마음이 막 두근거리더군요. 저도 그렇게 입고 싶었고 만들어보고 싶었죠. 오빠, 나 하고 싶은 거 찾았어. 나 이렇게 예쁜 옷 만들고 입고 다니고 싶어. 근데 이런 거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어디?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났는데 학교 근처에 양장학원이라는 게 있던데 거기 알아볼래? 대학을 가려고 다시 공부를 하자니 엄두가 안 났기 때문에 저는 양장학원을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미싱을 사용하는 법과 바느질의 기초부터 다시 배웠는데 생각보다 제가 참 잘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제가 하는 걸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따라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는 패턴을 뜨고 가봉을 하는 것도 꽤 재미있게 공부했어요. 항상 신이 나서 학원에 일찍 나와서 혼자 디자인도 하고 남은 천으로 실습도 해보고 그랬더니 실력이 금방 늘었죠. 그런 저를 눈여겨보고 있던 원장님은 학원이 끝난 후 저를 따로 불렀어요. 경수가 기차역 바로 앞에 번화가에 내 친구가 아는 의상실이 있어. 거기서 똑똑하고 손끝 야문 직원 보내달라고 해서 너 추천했다. 정말요? 감사해요, 원장님. 안 그래도 이제 곧 졸업인데 어디에 취직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일이 많을 때라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 그래도 배우는 건 많을 거야. 네, 원장님 곤란하시지 않게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저는 양장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이 돼서 꿈에 그리던 예쁜 옷들을 만들게 됐죠. 물론 처음부터 제가 생각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옷의 실밥을 잘라내는 일만 거의 한 달을 하고서야 조금씩 다른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도 좋았어요. 제 힘으로 돈을 벌어서 쓰니까 재미도 있었고요. 오빠 가회비와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만 쓰다가 생활비를 보탤 수 있는 것도 마음이 뿌듯했어요. 오빠는 저희가 있던 지방에서는 제일 좋은 국립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그 지역 공부 잘하는 중고생들을 많이 가르쳤죠. 그러다가 오빠가 졸업 후 더 큰 도시의 회사로 가면서 저도 따라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있던 의상실 사장님이 그곳에 있는 의상실을 소개해 주셨어요. 거기가 서울에 있는 의상실들 빼고는 제일 큰 데야. 가끔 드레스도 만들고 경숙이 너라면 문제없이 다 잘할 수 있다고 했어. 운이 좋았는지 저는 가는 곳마다 사장님들이 제가 일하는 걸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마음이 안 맞으면 싫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저는 그 덕에 더 신이 나서 일을 했고요. 옮긴 의상실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제 월급도 오를 즈음에 오빠에게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집안의 경사였지만 저는 혼자 나와서 자취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집에 새 식구가 들어오니 활기도 생기고 좋긴 했어요. 오빠가 짝을 만나 재미있게 사는 걸 보니 부럽더라고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제 마음도 움직였는지 그때까지 결혼 생각을 안 했던 저는 또래보다 좀 늦게 선을 보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어요. 의상실 사장님이 단골 손님을 통해서 소개해준 사람인데 말이 없고 성실한 면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사람도 저를 좋게 봐줬고요. 경숙 씨 만나려고 제가 지금까지 혼자였나 봐요.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건 처음이라 정말 신기해요. 라는 남자의 말처럼 정말 우리는 취미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같았어요.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1년이 좀 안 돼서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됐어요. 출장은 더 나중에 갈 줄 알았는데 회사 사정이 급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생각보다 빨라졌네. 어떡하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혼자 두고 가려니 마음이 너무 안 좋네. 나 혼자 있는 건 괜찮으니까 걱정 마요. 오빠 집도 가깝잖아요. 당신이 객지에 나가서 고생할 게 더 걱정이지. 먹는 것도 입에 안 맞을 거고 몸 상하지 않게 잘 지내다 와요. 라며 혼자 있을 두려움을 감추며 남편을 배웅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가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 태도가 바뀌었어요. 저한테 살갑지는 않았지만 상냥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만 보면 찬바람이 쌩하니 불어댔어요.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영철이가 갑자기 모래바람 날리는 나라에 왜 가냐고? 네가 회사의 윗사람들도 잘 찾아다니고 사모님들 마음에 맞는 것도 사다 주고 했으면 좋은 데로 갔을 거 아니야. 하긴 그 사람들이 너랑 어울려주기는 하겠니? 촌티가 풀풀 나는데 격이 맞냐고. 어머니, 제가 촌스러운 건 맞는데 그래도 그이 출장은 원래 가기로 돼 있던 게 앞당겨진 거라서요. 그러니까 왜 앞당겨지냐고. 10년도 더 후에 갈 계획이었다고 해도 없던 일로 만들었어야지. 라며 소리를 빽 지르더니 들고 있던 컵을 저한테 확 집어 던졌어요. 다행히 피하기는 했지만 유리 파편이 튀어서 손을 다쳤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덜덜 떨며 깨진 컵을 치우고 시어머니가 시킨 음식을 만들었죠. 제가 부엌을 다 치우고 갈 때까지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덩달아 저를 냉정하게 대하더군요. 남편이 옆에 없다고 이렇게 티가 나다니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났어요. 저는 남편한테 오는 전화를 기다리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구박받는다는 이야기는 못하겠더라고요. 멀리서 고생하는 남편, 괜히 마음만 무거워질 테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는 저한테 더 함부로 하셨고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말도 시도 때도 없이 해댔어요. 니네 엄마가 보낸 오빠라. 아무리 시골 논두렁에서 굴러도 그렇지 이렇게 감각이 뒤떨어지니? 내가 누구한테 사돈이라고 말이나 할 수 있겠니? 나 친구들 모임에서도 사돈 얘기 꺼내지도 못해. 너무 비교돼서. 너도 뭐 큰 의상실에서 일한다고 해서 세련된 줄 알았더니 지 엄마 아주 빼다 박았어. 나는 니네 엄마 손 탄 거 한 입도 못 먹는다. 그 냄새나는 시골에서 제대로 씻지도 않은 손으로 주물럭거렸을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난다. 이거 다 가져가라. 라며
엄마가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음식들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어요. 저 사람들한테 우는 모습은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해외에 가고 1년이 좀 넘었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저한테 1살도 안 된 시누이 아들을 맡기는 거였어요. 너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놀면 뭐하니? 내 아들 돈이나 까먹잖아. 앞으로 네가 애 키워라. 우리 영선이 너무 힘들어서 요양 보냈다. 라며 기저귀 가방과 아이를 덜렁 내려놓고는 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시누이와 시댁에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진짜 천정병력이 따로 없더군요. 갑자기 저한테 시누 아이를 키우라뇨.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일단 보내야겠다 마음먹고 들쳐 업으려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작디 작은 아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우는데 너무 가엾고 안 됐더군요. 그래,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넌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아이를 안아서 달래고 분유를 사다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줬어요. 신우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불러다가 이것저것 부려먹었고요. 저는 아이를 업고 가서 그 집 오만 대를 다 청소하고 음식까지 해야 했어요. 돈도 안 받고 일해주는 도움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 힘든 시간을 착하고 다정한 남편을 다시 볼 생각만 하며 꾹 참고 견뎠어요. 하지만 저의 인내는 남편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으로 전부 부질없는 것이 됐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남편 유해가 오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는 시댁 식구들이 하는 모진 말들을 수도 없이 들어야 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잘나지 못한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생때 같은 내 아들이 이렇게 간 거야.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 거참. 내 그러니까 영철이 단속 잘하라고 했잖아. 아무데나 길바닥에서 만나는 여자를 데려오니 이런 꼴을 보는 거지. 라며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까지 저에게 막말을 해댔어요. 부모님은 괜히 저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계셨어요. 옛날 사람들인데다 시골에서만 살다 보니 시댁에서 하는 말들은 참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순박한 분들이셨거든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는 그런 걸 신경 쓸 여유도 없었는데 나중에 장례가 다 끝나고 생각해보니 자기 아들까지 맡겨놓은 사람이 안 보이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근데 아가씨는 왜 장례식도 안 오신 거예요? 아직도 몸이 안 좋아서 요양 중이에요. 네가 왜 영선이 일에 신경 쓰니? 뭐라도 돼? 아무리 그래도 오빠 장례식에도 안 오고 애기 보러도 한 번을 안 오잖아요. 네가 지금 영선이 애 봐준다고 유세하는구나. 너 참 웃기는 애다. 야, 됐어. 이제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너 이제 안 와도 되니까 오지 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들어. 오지 말라고. 영철이도 없는데 네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니? 그럼 아이는 오늘 여기 두고 가야 돼요? 아이 옷이랑 물건 하나도 안 챙겨왔는데. 누가 애를 두고 가래? 애는 네가 계속 봐야지. 네? 저랑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상관 있대? 그냥 애 보라고 돈 줄 테니까. 라더니 저를 현관으로 밀어서 거의 쫓아내듯 내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저는 시댁이 이사를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연락처도 하나 남기지 않고 온 가족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이만 저한테 두고 말이죠. 저는 여기저기 연락하다가 겨우 시누이의 친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친구는 기가 막힌 말을 하더군요. 그 아이 아마 영선이가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아이일 거예요. 남자네가 못 산다고 영선이 부모가 반대했대요. 영선이도 딱히 낳고 싶지 않은데 모르고 있다가 수술할 시기를 놓쳤대요. 영선이는 아이만 낳고 미국 갔어요. 새 출발한다고. 남편이 없는 시댁은 저에게 남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친정에서는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라고 절대 키우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몇 번이고 보육원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그새 아이와 정이 들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죠.
게다가 시댁에서 아이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저를 볼 때마다 방긋 우는 아이를 보며 제가 키워야겠다 결심했어요. 어차피 남편 아닌 다른 남자는 다시 만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시댁은 믿고 싫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제게 너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아이에게 준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제 호적에 올렸어요. 친정 부모님도 오빠도 처음엔 펄펄 뛰었지만 아이를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지 결국 받아주셨어요.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니? 근데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사는 거 만만치 않을 거야. 알아, 엄마.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잘해볼게. 저는 보세옷을 납품하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미 개인 의상실들이 다 사라지고 대기업에서 나오는 옷들이 시장을 전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회사 취직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다닐 수 있는 데는 보세 옷 공장이 최선이었죠. 저는 준호를 정말 제 아들처럼 여기며 소중히 키웠어요. 안 그래도 아빠가 없다고 놀림을 받을 텐데 다른 걸로 기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옷도 좋은 것만 입히고 용돈도 충분히 주려고 애를 썼죠. 제가 못 쓰고 못 입어도 아이는 다 해줬어요. 제 아들이다 생각하고요. 아들도 제 마음을 아는 건지 속도 한번 안 썩이고 공부도 잘했어요. 기특하게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학교 졸업생들이 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법학과에도 갔고요. 친정 식구들도 다 잘했다며 많이 기뻐해줬고 아들한테 선물도 많이 해줬어요. 입학식 때는 다 같이 서울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입학식이 끝나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가 저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거 중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외삼촌 다 티도 안 내고 잘해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엄마, 힘든 일 그만해. 아이고, 말만이라도 너무 고맙다. 엄마 너 키우는 거 안 힘들었어. 너처럼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또 어딨어. 라며 아들 손을 잡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이 키운 공은 없다고 다들 그랬는데 제 아들은 제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대학에서도 공부를 잘했고 군대도 무사히 다녀왔어요. 졸업 후에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법고시 공부를 했죠. 아들은 2번 만에 시험에 붙었고 당당하게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아들이 들어가고 싶어 했던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도 됐죠. 정말 꿈만 같은 날들이었어요. 저는 몸이 안 좋아져서 소일거리로 동네 아이들 봐주는 것도 못하고 병원에 자주 다니고 있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대학병원 내분비과를 갔죠. 여자 선생님이 어찌나 상냥하고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던지 다른 병원처럼 긴장도 안 되게 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혹이 있지만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타러 다녔어요. 그런데 글쎄 아들 녀석이 가끔 저를 데려다 주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의사 선생하고 사귀게 됐지 뭐예요. 결국 둘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됐어요. 저는 여자 집안에서 우리 집에 별 볼 일 없다고 반대하면 어쩌나 했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걱정한 제가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정식으로 상견례 날짜를 잡고 준비를 할 때인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절 찾아왔어요. 바로 전에 아들을 놓고 미국 갔다던 신우이였어요. 내 아들 찾으러 왔어요. 이제 엄마인 척 그만하고 내 아들 내놔요. 저는 변하지 않은 그 집 식구들의 거만한 말투에 치가 떨렸어요. 1살도 안 된 갓난 아기를 떼어놓고 가서 지금까지 단 한 번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해요? 내 아들 내놓으라고요? 준호는 내 아들이에요. 키웠다고 자기 아들이에요? 낳은 건 엄연히 나라고요. 친엄마가 자기 아들 찾겠다는데 그걸 가로막으면 안 되죠. 천년이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와서 다 키운 아들 빼앗기는 기분에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러면서 집에 멋대로 쳐들어오더니 애를 싸구려로 막 키웠다느니 없는 집에서 자기 아들 고생시켰다느니 할 말 못할 말 막 하더군요. 그런 거 보니 시어머니하고 똑같더라고요. 시부모는 이제 돌아가셨을 테니 죽은 사람들 흉보지는 말자 하고 입을 닫았죠. 시누이는 기어이 아들이 다니는 변호사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먼저 전화를 했는데 아들과 통화가 안 되니까 직접 찾아간다고 나가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못 가게 하고 싶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자기 친엄마인데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아들한테 전화도 못 해보고 혼자 속만 태웠어요. 그러다가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시누이는 자기가 나가겠다고 저더러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친엄마가 나가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나 그날도 준호 만나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이에 그만 끼어들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서글퍼졌어요. 아들은 저한테 그런 말도 전혀 없었고 어제는 전화로 상견례 때 보자고 했거든요. 그새 마음이 변했나 싶어서 섭섭함에 눈물이 났죠. 그렇게 30분쯤 혼자 거실에 앉아 넋을 놓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오더군요. 엄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이러다 늦겠다. 얼른 가자. 어? 너 왜 여기로 왔어? 회사 끝나고 바로 가지 않고. 엄마 편하게 모시려고 왔지. 가자. 옷도 다 입고 화장도 다 했네. 근데 준호야, 너 친엄마가 가기로 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엄마가 가야지. 라며 아들은 제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아들 차를 타고 상견례장에 갔죠. 그랬더니 호텔 레스토랑 입구에 시누이가 서 있다가 아들을 보더니 활짝 웃으며 다가오는 거예요. 아들, 엄마가 온다고 했잖아. 많이 기다렸는데? 하더니 저를 보며 표정이 찜찜해지더라고요. 아들, 저 사람은 왜 데리고 왔어?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하고 여려서 정을 못 버려서 그렇지. 근데 그렇게 약하면 큰일 못한다. 끊어버릴 건 얼른 끊어야지. 끊어야죠.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제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시고요. 아들은 정말 칼 같고 단호한 태도로 시누이에게 똑똑히 말했어요. 저는 아들이 그렇게 무섭게 말하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 시누이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무슨 소리야, 아들.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엄마랑 살아야지. 그동안 갖지 못한 세월 이제부터라도 채워나가야 되잖아.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저 변호사라서 뒷조사 같은 거 마음먹으면 금방 해요. 할머니, 미국에서 부자 남편 만나서 살다가 카지노로 재산 다 날렸다면서요. 근데 제 친부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왔는데 저를 찾아오면 재산 반을 주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다가 제가 변호사가 된 걸 알고 아예 여기에 눌러 살기로 했고요. 할머니는 절 낳아주신 분은 맞지만 제 엄마는 아니에요. 제 엄마는 여기 일생을 바쳐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다시는 엄마한테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엄마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저 가만 안 있어요. 제 친부 옆에도 못 있게 다 퍼뜨릴 거예요. 시누이는 창백해져서 온몸을 덜덜 떨며 아들과 저를 붙잡았어요. 야,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어쩔 수 없었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무서웠다고. 새언니, 저 좀 봐주세요. 준호 마음 좀 돌려주세요. 내가 평생 잘 모실게요. 네? 이러지 마세요.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도 하지 말랬죠? 아들은 시누이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더니 직원을 불러서 시누이를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새언니,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며 시누는 직원의 손에 끌려나가면서 계속 소리쳤어요. 체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저러는 걸 보면 정말 급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나는 지금까지 날 찾지도 않았던 아버지도 필요 없고 친엄마도 필요 없어. 엄마가 내 친엄마야. 그러니까 저런 말에 흔들리지 마. 알았다, 우리 아들. 고마워.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신우는 저를 찾아와 몇 번이고 자기가 갈 곳이 없다며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을 생각해서 돈을 좀 줘서 어디든 있을 곳을 찾아보라며 보냈어요. 신우는 돈 봉투를 가만히 보더니 말없이 집을 나갔고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신우는 지방 어디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아들 부부와 가까운 데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답니다. 요즘은 손주 녀석들 봐주는 재미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사돈 어른들이 봐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봐줘야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세요. 분명 그럴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